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저는 벌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김현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놓칠 뻔했어. 뭔데? 대추도 함께합니다. 지금 대추도 함께하고 있어. 저희의 홍보팀장 앰버서더 그거 한번 해주세요. 스픽. 대추 스픽.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철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근데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괜찮아진다고요? 괜찮아져요. 저는 김현철이라고 하고요. 박사과정 4년차, 위기의 4년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디자인을 학부 때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서 쭉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좀 이런저런 개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또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맞아. 그러면 메인으로 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메인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건 일단 유니티 엔진 개발 활용해서 하는 개발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웹, 그 다음 시퀄 컴퓨팅인 것 같아요. 대단하시군요. 저희는 맨날 개발이라는 것에 무서움이 맞아. 두려움이 항상 있어. 있는 것 같아. 쉽지 않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다음 질문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인데요.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기의 4년차 박사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단은 좀 더 덧붙이자면 디자인을 먼저 공부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 디자인 공부를 왜 하셨는지, 맞아. 그리고 또 그러면 왜 바꾸셨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먼저 디자인을 왜 공부를 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냥 디자인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었고 미대 입시를 했었고 했는데 작가보다는 좀 디자인 쪽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냥 뭔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스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야망이 큰 스타일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되게 스타 디자이너들 막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옛날 기억이라 틀릴 수도 있지만 카림 라시드? 막 필립 스탁 막 이런 사람들 그때 너무 스타네. 글로벌 대스타네. 프랭크 게리 막 이런 건축가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부를 다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부를 다녔는데 전공은 재밌게 잘 하고 있었는데 한 2016년도일 거예요. 그때가 아마 알파고 이세돌 그 대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후로 한창 인공지능에 관련한 기사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느끼기론 이제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한창 나왔던 기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좀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의 머리가 동작하는 방식을 모방했더니 인공지능이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되게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문구에 현혹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뇌인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었는데 뇌인지 과학 융합 트랙 전공 트랙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막상 이제 그 트랙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을 보면은 이제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까닭으로 그때 당시에 뇌인지 과학 그 트랙을 선택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딱히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뭔가 이해를 해보고 싶다. 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컸던 거였기 때문에 그냥 재밌다 이러고 졸업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런저런 수업 듣고 재밌다 좀 많이 아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딱히 할 게 없는 상황이 됐죠. 이제 뭘 하지?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와중에 막 지금은 엄청 많아졌는데 국비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게임 개발 관련한 국비 교육을 한 6개월 정도 하게 됐어요. 뭔가 좀 그전에도 학교 수업도 듣고 피지컬 컴퓨팅 수업도 있으니까 깔짝깔짝은 했지만 뭔가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뭔가 찐 개발자 같은 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선택을 해서 6개월 동안 유니티 엔진 그런 수업을 들었죠. 되게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원래도 그런 디자인과를 하면서 개발을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막 UI, UX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과제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게 사실 엄청 경우의 수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몇 개의 플로우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이런 게 별로 다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게 저도 상상하는 게 힘들고 막 너무 구체적인 어떤 핍진성이 떨어져 보이고 약간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니티 엔진을 공부를 하면서 개발을 공부했던 시간은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기술대학원 이런 곳이 있다. 왠지 가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좀 재밌는 걸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가 어떤 것이다. 대학원에서 하는 일, 연구실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그 대학원의 타이틀과 그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미디어 아트와 맞아. 연구의 디자인과 이런 거에 접점에 있고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지원을 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거기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입학해서는 가장 좀 익숙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분야가 또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게 그래서 뭔가 어떤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기보다는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꽤나 즉흥적인 거 아닌가? 그런가? 아닌가? 저도 되게 전공을 꽤 많이 바꿨거든요. 저는 그 순간에 해야지 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별로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고민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이제 해결할 때 전까지는 여러 것들이 쌓였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내가 관심이 있네라는 게 계속 쌓이다가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럼 인공지능 이렇게 좀 결정할 때 쉬웠다?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냥 관심사가 제가 큰 어떤 변화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관심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매번 그렇게
어떤 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힘이 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스무스했어요. 흘러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력을 따라서 왜냐면은 그 현철님의 학부 졸전을 그때 보여줬었는데 그 움직이는 뭔가 풍선 같은 그런 건데 저는 그게 멀리서 봤을 때는 좀 연결성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예전에 하던 작업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그러니까 막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뭔가 그 안에 그 뭔가 비슷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랑 그냥 관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재방문하는 것 같긴 해요. 막 그때 다 뭔가 완전히 펼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다 잘 담겨 있다가 몇 년 후에 깨어나는 거죠. 시기가 맞으면. 그러니까 그 시기 때는 패션 유행처럼 깨어났을 때 그 뭐 거침없이 선택한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라 하지? 이미 그걸 했었기 때문에 뭔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고 아까 막 들으면서 그 명예욕 있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도 명예욕이 진짜 쩔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명예욕 쩌는 사람들끼리 만났었구나. 친구가 됐군 이러면서.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으세요? 그냥 저에 대한 깨달음인데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다. 되는 대로 되는 게 내 삶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그리고 스타 디자이너 아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냥 그런 것보다 지금 앞에 있는 그런 걸 좁기보다 그냥 앞에 있는 거를 좀 더 야무지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하는 연구는 어떤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연구 뭐 하냐고 물어보면 진짜 떨리는데. 그리고 좀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누가 무슨 연구해? 그러면은 대답을 뭔가 좀 자신감이 부끄럽고 사라져. 이거를 내가 말해도 되는 그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데 아무튼 말해보자면 네. 저는 그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가상현실 그 대화 경험이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말과 말 사이에 그 간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보면은 턴이라고 해서 턴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간격이 이제 우리가 대화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과 말 사이가 짧을수록 우리가 더 강한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대화가 더 즐겁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엄청 많아요. 뭐 시선 컨택에 의해서 이제 시선 컨택이 즐거운 대화에서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냐, 아니면 뭐 제스처가 어떤 때 사용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화와 관련해서 연구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이제 가상현실에서 대화를 할 때 이제 그 대화의 퀄리티를, 소셜 퀄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을 탐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끼리 얼마나 자주 서로 어떤 사회적인 시그널을 많이 주고받았는지, 컨택 이런 것도 되나요? 컨택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뭐 아니면은 뭐 서로 뭐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동기화되고 있는지. 가상현실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두 분이 동시에 뭐 끄덕인다는 아바타가요? 네, 아바타에 있는 상태에서. 일단 머리는 트래킹이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것들 볼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잘 활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보통은 말에 집중을 하고 어떤 비언어적인
핑들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기로는 별로 많은 관심을 얻지 못했거나 혹은 부수적인 걸로 취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떤 그 말과 그 비언어적인 큐들이 같은 층위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두 분이 맞아요. 이렇게 맞장구를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랑 아이 컨택만 딱 됐어도 저는 맞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대화 중에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나 상대방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예측할 때 말에 대한 데이터 분석만 하는 것보다 시선까지 합쳐서 하는 게 당연히 더 잘 예측할 수 있겠죠. 사용자의 경험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는 이런 뭐 가상 환경에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트래킹할 수 있는 범위가 뭐 머리 아니면 손의 위치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런 손 모션도 다 되잖아요. 그리고 막 아이 트래킹도 이제 되는 것 같고 원래 됐었을 수도 있는데 그 기기마다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들어갈 수 있는 모션이나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뭐 아이 컨택이나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엄청 호감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게 자세가 이렇게 된대요. 앞으로 쏠린대요. 그리고 만약에 재미없고 지루한 거면 막 이렇게 맞아, 뒤로 가고 맞아. 그런 거를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어쨌든 그걸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거 있잖아요. 파워 포즈. 되게 이렇게 거만하게 앉으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이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위축된 자세를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막 긴장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릴렉스한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은 긴장을 덜 하게 되고 이런 심리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참 이런 연구를 할 때 되게 그냥 한계라고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느낀 게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맞아. 그래서 만약에 원래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이라면 맞아. 그리고 뭐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연구 때 저는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제 연구였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게 되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만족도를 보면은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즐겼대요. 맞아.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교수님이 MBTI를 봐야 될까? 이런 얘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건 한계라고 빼놔야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의 성향까지 살펴볼 순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거는 내가 알 수 없었고 대신에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었는데 맞다.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다 다르니까 그런 면은 항상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라는 맥락이 진짜 어려운 게 사람의 조합에 따라 이게 또 달라지잖아요. 맞아. 대화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발화하는 그런 비율이라던가 맞아. 갑자기 막 말 많은 사람이 그 실험에 참여해서 막 3명이서 대화하는 건데 한 명이 말이 너무 많아 버리면 이제 2명은 이제 할 말이 없고. 맞아. 좀 갑자기 비슷한 건데 제 연구에 파일럿으로 참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 셋이었는데 제가 연구는 셋이서 같이 스토리 하나를 만드는 건데 이 친구 혼자서 스토리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관객이야. 그냥 그 웃긴 것에 리액션을 막 해. 그래서 1차 때는 제가 안 껴들었더니 거의 이런 느낌인 거예요. 90%는 그 친구 혼자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셋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해서 이제 두 번째 2차 할 때는 제가 껴들었어요. 뭐 벌님 이제 잠깐 멈추시고 현철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중재를. 네, 제가 이제 중재를 하면서 하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참
성향, 성격 이런 게 있고 또 조합에 따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참 어려워. 그런 게 걱정이 되죠. 왜냐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험 참여자들을 엄청 많이 모집을 해야 그쵸. 그런 효과, 개인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네, 고민이지만 잘 되길 바라며 맞아. 실험을. 그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아니면 될 것 엄청 같아. 눈에 띄는 데이터들, 결과물들은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연구에서는 이제 성향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제 비율적인 걸로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에 따라 이러한 결과들이 되게 확연하게 있었다. 그럼 이제 그 비율들에 대한 결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은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항상 실험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실험, 연구는 참 맞아. 어려운 것 같아요. 위기의 4년차. 위기의 4년차, 위기의 4년차라고 하는군요. 위기였나요? 그냥 저는 항상 위기였고 매해 위기였고, 그렇게 저는 막 제 연구가 엄청 뭐 뭔가를 이룰 정도의 연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짜 먼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이 연구가 쓰레기야라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었고 단순히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그런 걱정뿐이었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연구. 그러면 그 연구실은 그런 비슷한 연구들을 많이 하세요? 네, 비슷한, 좀 사람마다 그룹마다 좀 다르긴 한데, 컨텐츠에 대한 주의 집중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또 VR 상황에서 저랑 비슷하게 뭔가 동기화 요인이라고 너무 단어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협업을 더 잘할 수 있는지, 협업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어떤 디자인 요소들을 더해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좀 저희 연구실이랑 조금 결이 비슷한 느낌. 조금. 맞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로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사실 달리기를 시작한 지는 좀 됐어요. 한 3년? 2, 3년 정도 됐는데. 오래되셨구나. 네, 잘 안 뛰다가 이제 막 런데이라는 앱을 통해서 30분을 달릴 수 있게 된 후에 이제 날씨가 좋을 때 이제 종종 뛰는 거를 한 1, 2년 정도 했던 것 같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10km를 뛰고 싶은 거예요. 쭉.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km를 뛰어야지라고 한 2년 정도? 좀 시간이 겹쳐 있는데 일단 한 2년 정도 바라다가 작년에 10km를 무리 없이 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재미가 좀 붙은 거죠. 그러다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달리기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연히 읽게 됐어요. 근데 그걸 읽으니까 왠지 나도 마라톤을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라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2, 3개월 정도를 열심히 훈련을 해서 JTBC 마라톤에 나갔었고. 그거 저번에 저희는 듣긴 했었는데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몇백 킬로를 뛰면? 한 맞아요. 달 그거를 얘기해. 보통 한 200km? 한 달에? 네, 정도 뛰면은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뛰면은 마라톤을 나갈 수 있는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마라톤이 42.19km 진짜 긴 거리잖아요. 그걸 이악 물고 버티는 게 일이 아니라 그걸 나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진짜 고되고 힘들 수 있는 건데 이제 어쨌거나 그 훈련을 마치기만 하면 당일날 나는 42.195라는 제가 이전엔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그 거리를 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좀 멋졌어요. 그래서 뛰면서도 이제 그런 게 좀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달리기 하면 약간 숨찬 달리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42.195를 숨차게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42.195를 달릴 수 있는 페이스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심장이 강해져야 되는데, 심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빠른 페이스가 아니라 천천히 조깅 페이스로 오래 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그 뛰는 거를 존 1, 5? 보통 그렇게 나누는데 존 2에서 달려야 된다고, 존 2에서 오래 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존 2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옆 사람과 말하면서 뛸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오래 뛰었을 때 심장이 강해져서 결국에 마라톤을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존 2로 뛰었을 때는 진짜 별로 안 힘든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별로 안 힘든데 이렇게만 하면은 마라톤이 된다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훈련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즐겁게 뛰었었고, 훈련 중후반 되니까 이제 또 다른 재미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재미라기보다는 어떤 문제기도 하고 제가 해결해야 될 이슈이기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래 뛰면 이제 근육이 되게 타이트해지거든요. 근육이 타이트해지면 부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허벅지 근육을 잘 풀어주지 않아서 이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 거예요. 그럼 무릎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병원도 다녀야 되고 또 쉬어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죠. 뛰질 못하고 훈련량을 채우질 못하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면서도 일단 뛰는 것만큼이나 그 뛸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라톤은 훈련량을 채우면 나갈 수 있는 거고 완주할 수 있는 건데, 이 훈련량을 채우려면 뛰는 거 외에도 어쨌거나 몸을 스트레칭 하는데 혹은 몸을 풀어주는데 엄청나게 또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약간 뭔가 준비 같은 그러네. 느낌인데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조금 즐거웠었어요. 물론 이제 무릎이 아파서 못 뛸 때는 이렇게 뛸 수 있는 건가 하고 막 노심초사하기도 했었는데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진짜 다행스럽게도 완주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잘 뛰고 있지는 못하긴 하는데 이제 휴식도 취해야 했었고 해서 잘 뛰고 있진 못하긴 하는데, 이제 곧 3, 4월 달에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곧이네요. 네, 그럼 또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진즉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는 시작이긴 한데, 첫 대회를 너무 막 고생하면서 그런 막 마음고생, 몸고생 하면서 이제 마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뛰고 있어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42.19라는 거리를 처음으로 이제 대회 때 뛰어본 거네요? 네, 아니면 맞아요. 그 전에는 안 뛰어본 거예요? 그 전에는 최고로 오래 뛰었던 게 아마 31, 2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뛰면서 뭐 생각이 드세요? 생각 거의 별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42.19 뛸 때는, 풀코스 뛸 때는, 중간에는 기분 좋다. 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종로 이쪽을 딱 뛰는데, 그때쯤 몸이 풀린 거예요. 한 10km 지나고 나서. 그래서 그때는 뭔가, 나중에 퍼져도 지금 좀 빨리 뛰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조금 빨리 뛰는데, 빨리 뛰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옆에 많고 이러니까 기분 좋다 생각하다가 막판에는 몇 킬로 남았다 이러다가 사실 별 생각 없이 뛰어요. 근데 막 평소에 뛸 때는 뭔가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갖고 있던 고민들이 있으면 그냥 꼭 한두 개씩은 뭔가 그 고민에 대한 답 같은 거를 얻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기하다. 어떤 문제에 막혀 있을 때 이제 관점을 약간만 바꾸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볼 수도 있는데, 달릴 때는 꼭 그렇게 한두 개 정도 그런 매듭이 풀려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되게 그 현철님한테 엄청 좋은 운동이네요. 그쵸. 그리고 달리기 하고 나서 심장이 확실히 강해졌어요. 진짜요? 그래서 약간 진짜 급할 때 며칠 밤샘 하는 게 무리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정말요? 그 정도로? 좀 급한 진짜 긴급 상황일 때.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밤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막 피곤하고 이랬는데 작년에 갑자기 뭔가 버틸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게 바람직한 그건 아니지만. 좋네요, 그래도. 저는 항상 이게 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체력이 깎이는 것도 있는데 그 전체 피통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늘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희망을 좀 얻어가네요. 근데 뭐지? 벌님도 수영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열심히 못해요. 근데 수영하면서 좀 느낀 건데 저는 수영한 지 이제 2년 돼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수영도 러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저도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진짜 25m 한 번을 가는 것도 되게 숨차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5바퀴 이렇게 그냥 돌아요. 250은 그냥 슝 돌아요. 근데 그 몸이 되기까지 저도 이렇게 절대적인 마일리지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의 거리를 내가 수영을 해야 이제 그만큼 쉬워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의 남편이자 동거인인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는데 네, 로드사이클을 타는데 그 친구도 작년에 처음으로 대회를 나가봤거든요. 그 친구도 비슷하게 뭐 한 달에 뭐 하루에 몇 킬로씩은 타야 그 대회 나갈 수 있는 몸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이라는 게 뭔가 단계를 뛰어넘을 때 절대적으로 채워야 하는 그 키로수라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중간에 뭐 결혼도 하고 뭐 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느라 좀 쉬었어요. 한 2주, 3주를 쉬었다가 이제 다시 수영을 하러 갔더니 이제 또 체력이 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되게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맞아요. 약간 좀 딜레마예요. 저는 아침 공복 유산소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괴로워요. 5km만 달려도 괴롭고 기분 좋을 때는 10몇 킬로도 뛰지만 공복이면 5km 넘어가면 진짜 막 약간 진짜 욕밖에 안 나오는. 그리고 특히 그래서 약간 아침 러닝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침 러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침 러닝 하는 경우는 진짜 마지못해 이걸 채워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그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벌림 수영을 꺼냈던 이유가 벌림이 수영을 아침에 되게 열심히 하고 오면 이제 그날의 에너지를 다 쓴 느낌처럼 이제 남은 동안 이렇게 뭐랄까 비실비실거린다 해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를 꺼내려고 얘기를 꺼냈었다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든 게 벌림의 체력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1kg가 적당한 거다. 그럼 1kg까지 정도만 하면 되게 하루를 괜찮게 살 수 있는데 맞아. 2kg를 해버려가지고 맞아. 그 나머지 에너지까지 다 써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지금 체력은 1kg가 딱 적당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야금야금 늘려가야겠다.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 너무 컨디션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진짜 2kg 수영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해낸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고서 여기 오면 이제 푸시시시고 그리고 이게 수영을 저는 공복에 아침에 하니까 밥을 또 많이 먹으면 또 엄청 졸리고 근데 하루에 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막 졸고 눈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졸고 각자의 그 적당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늘려나갈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저의 이제 유일한 운동은 대추 산책인데요. 근데 그게 저도 기분 좋으면 막 6km 막 8km 걸어요. 그리고 보통은 저는 거의 한 3, 4km를 걷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생겨서 그런 건지 어느 순간에 공복의 느낌이 들면은 막 어느 정도냐면은 막 마치 몸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혈당처럼. 그래서 막 집이 코앞인데도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먹으면서 해야겠다. 이게 내가 안 먹으니까 뭐 그런 이제 이 힘듦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 아까 아침에 공복으로 뛰는 게 안 맞고 힘드신 것처럼
저도 공포게 하는 대추 산책은 나에게는 맞지 않다. 아무리 그게 짧은 거리를 걷는다고 한들, 그리고 저도 이제 원래 초반에는 저도 뭐 별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고 걸을 일이 없으니까 많이 걸은 것 같다. 근데 막 아직 1km도 안 됐어.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나고 기분 좋은 날, 날씨 좋은 날 좀 더 하고 이러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체력이라는 게 그 좀 비슷한 게 저는 옛날에 플라잉 요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플라잉 요가는 이제 그런 해먹에 저를 오롯이 이렇게 내려놓는 거니까 그 닿는 부분이 진짜 아파요. 진짜 주리를 트는 고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픔이 또 막 어떨 때는 이 속피가 터지거든요. 거기 이렇게 쪼이고 있으니까. 피멍 들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내가 이런 고통으로 왜 하지? 이 주리를 왜 받지? 이런 생각으로 해요. 이런 짤이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의 고통인데 이거를 막 한 몇 달 하면은 전혀 안 아파요. 진짜로 전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감는 거 2번 감게 되고 2번 감는 거 3번 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원래는 손 잡고 이렇게 버텼는데 이제 손도 안 잡아도 되고, 근데 그러고서 제가 이제 일이 생겨서 안 하다가 몇 달 뒤에 다시 갔거든요. 그랬더니 안 감았는데도 다시 주리를 트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쌓여서 내 몸이 안 아프다고 생겼구나. 근데 마치 아까 벌님이 수영을 어쨌든 안 가다 보니 다시 힘든 것처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이 원래 그 쓰레기 상태가 돼가지고 맞아. 이제 다시 아파지는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딜레마입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를 지키면서 훈련량을 늘리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 훈련량 마라톤 해야지 하고 사실 뛰어야 되는 만큼 뛰면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제 뭐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맞아. 재밌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녹음한 지 47분이 지났어요. 요즘에 꽂힌 게 있으신가요? 꽂힌 거는 강제로 꽂힌 게 고양이를 임보하다가 이제 데리고 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게 원래 그냥 보통 사람들만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도 강아지도. 근데 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언니분께서 애기를 급하게 그러니까 구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막 공원 같은 데 갔는데 애가 이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약간 우니까 이제 걔를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어쨌거나 구조를 했으니까 이제 보호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집에 있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임보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저희 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아픈 상태였고 이제 걔를 이제 케어해주고 있는데 이제 딱히 데려갈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중간에 한 명이 있었어요. 이제 구하자마자 당근에서 이제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약간 미심쩍은 거예요. 막 거짓말하고 약간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입양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제 키워야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냥 그런 과정에서 얘가 이제 일주일 후면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며칠 있지도 않았는데 약간 갈 곳이 정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막 잘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될까 하다가 그냥 데리고 사는 걸로 생각을 해서 완전 소위 말하는 초보 집사인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고양이 이름은 순박이에요. 순박이 귀여워. 저는 되게 고양이는 저한테 아직 미지의 친구거든요. 거의 몰라가지고 진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그냥 짤 도는 거 보면은 진짜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이상한 포즈 취하고 있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짤도 아세요? 무슨 상장 같은 거 머리에 붙여놓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함상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컷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8시 누워있고, 12시 누워있고, 밤 11시 누워있고, 계속 누워만 있고, 막 이런 짤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강아지랑도 또 다르다. 맞아. 완전 달라요. 완전 또 다른 친구들이구나. 고양이. 그 고양이들, 저는 어쨌거나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가끔 막 이상한 짤 보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얘가 혼자 사냥 연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놀아줄 때 이제 그 타겟을 이렇게 쫓아갈 때도 있지만 이제 혼자 갑자기 꽂혀가지고 막 갑자기 자세를 확 바꾸고 막 달려가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뭘 보고? 그러니까 상상 속의 타겟을 보고. 그럴 수 있지. 상상 속에? 네. 고양이가 상상을 해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수의사들이. 자기 상상 속의 타겟을 가지고 이제 걔를 쫓는 거다. 네,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신기하다. 그래서 막 사냥놀이 같은 것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타겟을 흔들어줘야 되는데 걔네가 어줍잖게 움직이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나름 실감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지? 연구.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움직이게 만들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반복도 해보고 패턴도 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얘한테 너무 멀다 싶으면 가까이 갔다가 다시 빼고 갔다가 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게 재밌고 어저께인가 그제는 얘가 똑똑해지는 게 느껴진 게 원래는 같이 안 잤거든요. 거실에 두고 저는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한 2주 넘게 지내다가 이제 얘가 저의 저녁 루틴, 밤 루틴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씻고 들어가서 잔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며칠 전부터는 제가 씻을 때 침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저 돌아다니면 따라서 다시 나오니까 이제 다시 문 닫고 자고 이랬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밖으로 쫓아냈는데 쫓아낸 건 아니죠.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다시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 침실 자는 방 문 쪽에 이제 물그릇이 있는데 그 저를 따라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자는 방 딱 들어가니까 쏙 하고 빠르게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를 속인 거예요. 쭉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물 마시러 가는 건데 하다가 이렇게 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고. 네,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갑자기 그 얘기 하면서 생각난 건데 제 친한 친구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고양이 2마리인데 거의 막 10살? 열 몇 살 된 친구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있는 친구들인데 걔네들 이제 루틴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갈 때 꼭 그 운동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머리를 쿵 박고 꼭 온대요. 그게 걔네들의 루틴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그걸 왜 해? 했더니 자기네들 모르지만 그게 그냥 이제 자기네들의 규칙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기 전에는 거기에다 꼭 머리를 한번 쿵 하고 간다. 그런 규칙들이 막 꽤 많대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자기네들의 그 징크스처럼 뭔가를 만드는구나. 너무 신기해. 그런 것들이 있대요. 이제 순박에도 점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반려동물이라는 게 신기한 게 사실 사람은 좀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세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걸 행동을 했을 때 귀여워요. 근데 그거를 맨날 하면 이제 관심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치. 만약에 물 먹을 때 와, 너무 귀엽게 먹었네 했는데 그게 막 몇 번 반복되면 물을 먹든지 말든지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대추가 저희 집에 산 지 3년이 넘었는데 대추가 똑같은 행동을 매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는 항상 웃고 있고 그리고 항상 가족들이 빨리 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제도 본 거고 그제도 본 거고 진짜 3년 내내 본 거거든요. 그리고 맨날 사진을 찍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와,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왜 맨날 웃고 맨날 귀엽다고 하고 그럴까? 참 그들의 그 존재라는 게 엄청 크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직도 이 자세가 질리지 않았다니. 그러니까. 아직도 이 자세를 우리가 웃고 있다니. 이런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직 3주도 안 됐지만 약간 아직까지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얘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좀 재밌고 나중에 순박이 한번 보고 싶네요. 맞아. 그리고 혀도 엄청 신기하잖아요. 까슬까슬하죠. 예전에 아는 분 고양이가 핥았나? 아니면 추를 줄 때였나? 근데 혀 느낌이 완전 진짜 맞아. 이상해서 깜짝 놀랐어.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혼자 그루밍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혀가 약간 빛처럼 움직이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 고양이 침에 소취 성분이 있대요. 냄새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고양이는 거의 그 고양이가 페브리즈를 갖고 있는 거네. 그쵸. 자기 냄새를 지워야 살아남는 거예요. 적응이 안 들키기 위해서. 오, 대박이다. 그런 건 몰랐어요. 생존 방법이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 화장실 쓰면은 자기 걸 막 묻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런 거고, 그리고 자기 화장실 치워주는 사람을 신뢰한대요. 자신의 흔적을 지워주기 때문에. 너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진짜로 화장실 치우면은 항상 옆에 와가지고 봐요. 그거 치우는 걸. 신기하다. 이게 마지막. 뭔가 계속 고양이, 강아지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강아지는 좀 다른 게, 만약에 밖에서 산책하다가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잖아요. 그러고서 뒷발질 하는 친구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줌을 싸요. 그리고 뒷발질을 막 팍팍팍팍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냄새를 퍼뜨리려고 하는 거래요. 내가 여기다 쌌어. 나를 느껴. 뭐 이런 느낌으로. 모든 강아지가 그러진 않거든요. 대추도 그러지 않는데, 그런 강아지들이 좀 있는데, 도대체 얘네는 왜 저럴까 했더니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대인배 강아지. 관종 이게 스타일. 사람 관점으로 보면은 강아지는 좀 이 성향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고양이는 아이라서 좀 이렇게 좀 아이 중에 아이. 아이 중에 아이. 이 중에 이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를 독립심 강한 고양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고양이도 막 분리불안 같은 게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항상 그러니까 집사가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고양이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기다리는 삶이 되니까. 약간 그런 거. 고양이는 또 막 데리고 다니는 게 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얘가 독립심 강한 혼자 잘 노는 고양이가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창문 보는 걸 좋아하던데 밖에 새 구경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비슷한 거 봤는데 릴스였나? 고양이가 자주 있는 창문 앞에다가 새 모이 같은 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새들이 이제 먹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TV를 만들어준 느낌의 뭐 릴스를 봤거든요. 이제 새 모이 같은 것도 그냥 뭐 이렇게 붙여놓고 창문에 붙는 걸로. 거기다가 이제 해바라기 씨 뭐 이런 거 넣으면은 새들이 이제 와서 먹고 가니까 그 고양이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릴스.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고양이 TV. 고양이 TV. 그렇군요. 다음 질문이요? 네, 다음 질문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좋아하는 것. 웃겨도 상관 그럼요. 없는 거예요? 네. 웃기면 좋아요. 아니, 웃긴 건 아닌데. 웃겨야 된다. 내가 몇 년째 연애 리얼리티 쇼를 엄청 보거든요. 종류별로요? 거의 종류별로. 여기 나는 솔로 전문가 계시고. 네, 제가 어제건 못 봤습니다. 저는 원래 하트 시그널로 시작을 해서 하트 시그널로 시작해서 환승연애 보고 그 다음 솔로지옥 보고 이제 이 정도 보다 보니까 이제 의무감에 나는 솔로를 좀 봤는데 이제 나는 솔로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너무 리얼리티라서요? 네. 근데 그게 좀 괜찮아졌다가 괜찮아져서 좀 보다가 그래도 좀 힘들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애 프로들을 몇 년 동안 섭렵을 해왔고요. 왜 좋아하세요? 네, 왜 좋아해요? 이게 왜 좋아하냐면
일단 그 소재 자체가 약간 좀 중독성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의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한 큐가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든 연구실 생활하든 막 저희가 막 어떤 사람이 누굴 받고 이런 걸 많이 신경 쓰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걸 찾는 걸 좋아했거든요.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 혹은 누구랑은 싫어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친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관찰할 수 있는 단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추측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망국는지인가요? 항상 끼고 계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연애 프로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한 그렇게 2, 3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현상들이 보이면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이제 처음엔 사람들이 연애 프로의 어떤 룰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마음을 따라간달지 아니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을 그 안에서 실행한달지 이랬는데 점점 연애 프로가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출연자들도 예습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정형화된 패턴들이 굳어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연애 프로에서 기획적으로 가져가는 몇몇 변화들이 보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애 프로 나온 출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는데 근데 아직은 다른 사람들이 궁금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궁금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뭔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막 누군가와 썸을 타면서 좋은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쟤도 궁금해. 이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네. 진짜로. 그치.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난 궁금한 사람이 또 있어.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 못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와 잘 맞는 사람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궁금하다라고 해놓고 이 사람을 홀드를 시켜놓고 맞아. 이제 다른 사람을 막 이제 며칠 동안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약간 그런 것도 재밌고 이번에 뭐지 솔로 지옥에서는 막판에 이제 어떤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한테 이제 농담처럼 브랜딩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후에 인플루엔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이제 사실 거기서 누굴 만나고보다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치.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출연자가 자기에 대해서 되게 지고지순한 스탠스를 취하니까 이제 막 농담 삼아서 브랜딩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더 재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형화되다 보니까 좀 사람들 행동이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솔로만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그것만 봤어요. 그거를 처음 보기 시작해서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드는 생각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우리가 사회에서 한 번씩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 사람들의 전형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느낌? 자기 자신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의 워스트 케이스를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되게 교훈을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인간적으로 난 저런 행동하면 안 되겠다.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게 추해지는구나. 막 이런 거를 저는 약간 인간극장 보듯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막 그 안에서 되게 넘기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요. 되게 참기 힘들고 되게 공감성 수치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진짜 저 사람 너무 막 스토커 같아. 막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넘기죠. 이젠 넘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 기수마다 또 이게 멤버들이 달라지면서 그 상호작용이 다 달라지거든요. 막 만약에 저 사람이 이 기수에 나왔으면은 뭐 좀 더 괜찮았을 텐데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하여튼 저 사람은 뭐 그냥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멤버를 잘 못 만났다라는 느낌도 들고 막 그 화제가 되는 그런 시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와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모아놨지?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을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넣은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특히 막 나는 솔로 16기가 진짜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그 기수는 진짜 모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 독특하게 이상해서 화제가 됐었던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까 현철님은 이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관계라는 게 다르니까 그런 관계를 관찰하고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셨잖아요. 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감정까지 알아야 하나?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까지 내가 알면서까지 저거를 즐기고 싶은 걸까? 그러지 않으니까 안 본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뭔가 재밌고 새로운 걸 발견하는 느낌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 DBP야 그거 있잖아요. 한국 저널 이제 모아둔데 거기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 연구들 제목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마치 연구들은 재미없고 재미없는 제목이고 이런 느낌인데 되게 재밌을 만한 연구 제목들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미 다 게재된 것들인데 그래서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3대 연애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인가? 그들의 패턴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연구도 만들면 좋겠다. 재밌겠다. 사회학 연구 이런 거.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색까지는 안 해봤지만 저도 그 DBP야 팔로우 하는데 막 그런 거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거 분야만 맞으면 진짜 난 이거 독질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엄청난 논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막 8시간씩 보면서 패턴 제대로 완전 분석하면은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장르에 따른 패턴들이 있잖아요. 장르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런 장르에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한 장르를 계속 보다 보면은 한 장르에 그거를 많이 패턴을 파악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넣으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공식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된 건데 그거에서 이제 아까 말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좀 정리가 안 됐다면 이제는 뭐 썸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그런 패턴이 생겼고 뭐 이런 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엄청 재밌는 논문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목은 이런 거야. 썸이 있지만 관찰을 한다는 건 무슨 이유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무엇일까 이런. 궁금하다의 의미. 이런 거. 고찰. 맞아. 고찰 이런 거. 근데 그 벌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딱 분명히 교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출연자들이 못나 보이면서도 나랑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맞아. 진짜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재밌는데 요새 또 약간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코멘트를 하는 패널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태도가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트 시그널이나 이런 또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른데 작년까지는 좀 출연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어떤 식으로든 실드를 쳐주는 게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올해에 막 그 솔로지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저러면 안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엄청 강하게 출연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든요. 막 이게 그 출연자들이 어떻게 보이게끔 연출하냐 하는 그런 뭔가 윤리랑 더불어서 뭔가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연자들은 사실 뭐 그들이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뭐 엄청 악플들을 견뎌야 될 테고 아무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하네요.
좀 갑자기 뭐 김현철 작가님 모셨습니다가 아니라 김현철 연애 프로그램 전문 평론가 이런 뭐 연구가를 모셨습니다 이런 느낌. 그 연애 프로그램. 벌님이 자주 들으시는 여둘톡에서 맞아. 저는 제목밖에 안 보긴 했는데 그 화제 나눗솔로 16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안 들어서 모르지만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침착맨에서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 침착맨의 김풍 아세요? 이름. 김풍이라는 구 웹툰 작가, 구 요리사, 현 이제 방송인 이렇게 된 분이 계신데 그분 뭐 나는 솔로 아저씨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다른 또 이제 컨텐츠 하시는 분이랑 나와서 그 16기라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걸 이제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컨텐츠였거든요. 16기의 인물에 대한 고찰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었어 방금 좀 이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들에 대한 걸 들어본다. 신기함. 그리고 제가 그 팟캐스트에서 다른 그 여둘톡이라는 거기서 나는 솔로 16기를 언급한 그 에피소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되게 맞닿아 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성질, 막 기질 같은 거가 이게 발현이 됐을 때 그게 장점으로 보이냐, 이게 단점으로 보이냐,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뭔가 사람을 이해를 하는데 되게 큰 요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막 요즘에 캐릭터 만들기에 대해서 되게 심취해 있는데, 캐릭터를 만들 때도 그 캐릭터에 대한 기질을 설정을 하나 하면 그 캐릭터가 어떤 뭐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뭐 만약에 그 캐릭터 앞에 빵이 놓여 있다. 근데 이 캐릭터한테는 되게 소심함이 많고 주변을 살피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캐릭터는 이 빵을 먹을 때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뭐 만약에 절대 먹지 않고 말을 꺼내지 않고 뭐 밖에 뭐 다른 사람이 권유를 해서 그때서야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런 부끄러움이 없고 그냥 되게 적극적이고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캐릭터다라고 하면 그 캐릭터는 먼저 말을 하겠죠. 이거 뭐예요? 먹어도 돼요? 먹어볼게요 하면서 먹는다거나 그 빵을 먹는 시간이 이제 캐릭터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런 걸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뭔가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출연자가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뭐 데이트를 하는데 행동이 뭐 너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 또 달라져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거를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뭐 데이트할 때 뭐 싸가지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물론 매너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크니까. 그렇죠. 그 관계성에 따라서도 완전 달라지잖아요. 맞아. 뭐 아까 말했던 그 김풍 구 작가님이랑 이제 거기서 나는 솔로 일을 할 때 그 옥순이라는 캐릭터가 엄청 강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 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되게 안 좋아 보였는데 또 B라는 사람이랑 있을 때는 너무 시너지가 잘 맞아서 안 좋음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옥순이라는 게 뭐 엄청 달라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는 게 달라진 게 아닌데 A랑은 어떤 면에서 잘 안 맞으니까 안 좋은 게 확실히 보였고 B랑은 너무 잘 맞으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게 보였다 이런 게 있으니까 관계성도 진짜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최근에 엄청 아까 말한 것처럼 심취해 있거든요. 맞아, 야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그것 때문이었어. 라든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었네.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이런 거를 막 되게 새삼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 면에서 이제 나는 솔로도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관계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로가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 뭐든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느낄 수 있어. 그렇군요. 재미있는 취미를 갖고 계시는군요. 네. 매주 지금은 환승연애를
근데 어쨌든 다 그 나는 솔로 빼고 다 시즌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트 시즌을 끝나면 뭐 솔로 지옥이 하고 그게 끝나면 뭐 하고 이런 식인가요? 거의 그래요. 이번에는 솔로지오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환승연애 시작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프로그램마다 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쯤 되면 하트 시그널 입주자 모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상상도 해보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나간다면? 막 이런 상상 해보지 않는다요?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는 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출연을 생각하겠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플러스 약간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게 스타 디자이너. 그게 그렇지. 인스타그램에 광고 해시태그에서 올리고 약간 이런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거기 출연자들이 뭐 물론 자기 다 선택이지만 약간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내가 저런 거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댓글도 댓글이지만 그 안에서 고립되는 느낌? 막 내가 딱히 관심 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상대가 있는데 거기서 좌절된 상황이라던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도 좌절이 크게 될 것 같거든요. 거기는 격리된 공간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어글리하지 않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완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치, 맞아요. 그런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됐어요. 상상해보셨어요? 저는 그냥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뭔가 전 과정을 거쳐서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해야 되지? 이런 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등장하고 싶어요? 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 막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해봤지 그 막 거기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끝났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 다음.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계획. 올해는 저는 딱 계획이라고 할 만한 게 2000km 달리기? 오. 2000km 달리기가 있고요. 올해 안에요? 네, 올해 안에. 2000km. 뭐야, 아까 그 마라톤이 몇 킬로였더라? 42.19. 보통 40km 정도 되니까. 그러면 2000km를 한 달에 한 180 정도로 달리면 넉넉하게 달성할 수 있는 166. 166. 응? 근데 지금 2월이잖아요. 네. 2월부터인가요? 아니요. 1월부터 합쳐서. 근데 지금처럼 뛰면은 달성을 못 하는데 작년처럼 뛰면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좀 올려서 2000km를 뛰는 게 일단 목표고. 일주일에 40km네요. 일주일에 40km? 일주일에 40km? 일주일에 40km? 그렇게 그러면은 생각하면 되게 하루에 7 나눠봐. 그러면 거의 6km 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키로를 4번 뛰고 중간중간 쉬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긴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나눠보니까 엄청 큰 느낌은 아닌데 전체로 생각하니까 엄청 큰 느낌이에요. 맞아. 이제 졸업이 눈앞에 졸업까지는 모르겠고, 졸업이 그래도 올해 안에 눈앞에 보여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논문을 내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시에서 완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대답에 이어서 전시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전시는 구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는 경우는 많은데 보통 그게 현실화되기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드라인이 없거나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다른 일들에 밀리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미루다가 그냥 괜시리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것도 딱히 큰 포부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희 이제 전시의 전체적인 주제가 스토리라서 여쭤보는데요.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나요? 최근에, 스토리는 아니고, 최근에 약간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저의 지금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2시간 35초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벽을 깨는 게 이제 마라톤 그 선수들의 꿈인데, 2시간 35초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진짜 며칠 전에. 켈빈 킵툼이라는 선수인데, 그게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요. 제가 원래 마라톤을 이렇게 중계로 보는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창 마라톤에 빠지고 나서 한 2경기 정도를 봤는데 그 중에 풀로 본 게 시카고 마라톤이었어요. 거의 풀로 봤거든요. 근데 마라톤 하면 너무 긴 거 아니야? 하지만 진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2시간이면 끝나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속 20km로 달리는 거죠. 시속 20km가 약간 넘는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지? 그래서 그래서 봤는데 이제 그 시카고 마라톤에서 켈빈 킵슨이 2시간 35초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던 선수였고 그 선수의 특징이 뭐였냐면 네거티브 스플릿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후반에 더 가속을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보통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마라톤도 역사가 오래되고 많이 과학화되고 하니까 어떤 정형화된 방법이 있는 거죠. 보통 전반을 조금 더 빨리 뛰고 후반을 조금 페이스 천천히 뛰는 게 보통 선수들이 하는 전략이라면 켈빈 킵툼은 어린 선수기도 하고 뭔가 욕심도 있고 패기도 있고 하니까 전반에 조금 더 사렸다가 후반에 진짜 죽을 만큼 뛰자 해가지고 후반에 가속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네거티브 스플릿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경기를 보면서 되게 멋지다 생각을 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저 근데 이거 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항상 이야기라는 게 좋은 것만 있을 순 없잖아요. 맞아. 뭐 좋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 99년생이네요. 네. 엄청 어리시구나. 그래서 슬프거나 화나거나 그런 얘기들도 항상 있는 거니까 이야기를 꼭 막 행복하고 그런 얘기로만 할 필요는 없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게 토크쇼라는 걸 생각했을 때 뭐 즐겁거나 그런 느낌의 얘기들을 꽤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꽤나 엄청 슬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이고 중요한 이야기고 뭐 이러니까 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코치와 함께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록을 남기고 가셨네요. 저도 뭐 그때 볼 때 뭐 세계 신기록이 깨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봐서 너무 신기했죠. 그러면 이 선수 전에 기록은 어느 정도였어요? 한 2시간? 2시간 정확히는 모르는데 2시간 3분 45초래요. 2시간 3분? 그럼 3분을 당긴 거예요. 그 전에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엄청 유명한 마라톤 러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마라톤의 십몇 년 동안 군림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낀 그러네. 신예였죠. 킵초게는 2시간 1분대를 뛰었대요. 2번이나. 대단하시고. 마라톤에서는 페이스메이커들을 정말 고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킵초게 같이 그런 월드 클래스의 선수들은 한 30km 정도는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 페이스메이커들은 킵초게가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페이스로 30km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뭐 끝까지 다 달리면 자기가 나갔겠죠? 그치. 근데 이제 30km까지 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그 선수들의 기록에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마라톤에서도 마지막까지 두 선수가 경쟁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기록이 나오겠죠. 라이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나는 작가가 되고 싶은가? 왜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작가가 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트웍에 해당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답이 되었나요?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그 타이틀이 작가였더라 라는 말씀이신가요? 갑자기 되게 근데 맞는 정리 거죠.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계속하면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작가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구현해보고 싶은 것들이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트워크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해졌는데 뭐 생각을 안 해보신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박사가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뭘 하실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학원에 왔던 거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너무 많고 그냥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좋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한 개를 엄청 파기보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벌고자 학교에 오게 됐는데 이게 졸업할 때쯤에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고민 중이에요.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근데 뭐 그냥 막연한 그런 욕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분야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바람만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작가는 안 하고 싶어요? 작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작가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작가 같은 사람이에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생각하는 것도 되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승전결도 있고 뭔가 예전에 막 저희가 해보자라고 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현철님이 이제 뇌인지과학을 배웠으니까 거기에 뇌에 대한 그런 실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사람 대상인 것도 있는데 그 동물 대상 실험이 진짜 많거든요. 되게 잔인한 실험들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사용되었던 그 실험체 동물이 나와서 그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지식을 전하는 만화를 만들어보자. 뭔가 블랙 코미디 느낌이네. 그런 게 지옥의 있었어요. 뇌라는 제목이었고요. 이게 자기의 죽은 사연을 설명하면 이제 그 읽는 사람들은 과학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굉장한 이제 죄책감과 함께 지식을 얻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생각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고 그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가 흥미로웠고 작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작가로 살면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왜 하신 거예요? 그냥 심플한 생각인데 그냥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 그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다른 일을 한다고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투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수익할 수 있는 걸 찾거나. 맞아. 저희도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어쨌든 이제 수익은 있어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이제 이런 거를 수익적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캐릭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전시 작품도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지만 뭐 캐릭터 관련된 뭐 키트를 만들어서 그 키트로 이제 판매를 한 다음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아니면 캐릭터 뭐 아카이빙을 해서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 고민도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지옥의 뇌 책을 만들어서 그건 어쨌든 판매를 하면 수익이 생기니까요. 그 수익과 함께 이제 또 다른 작품 활동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저희도 되게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꽤 하고 있거든요.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것에 대한 것들로 잘
풀어서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친구도 있었고, 또 저번 주 게스트 원정한 친구도 책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썼거든요. 뭔가 책이라는 또 니즈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싶다는 느낌이 재밌었다로 끝낼 수 있는 건데, 책을 자기가 쓰고 하고 싶다는 니즈는 무엇인가?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 저번 화에 말했던 그런 거 아닐까요? 쌀 수밖에 없는 거? 저희가 저번에 원정아님을 모셔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진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뭔가 그런 그 생리적인 욕구처럼 뱉어내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생기는 마렵다. 그런 게 아닐까. 마려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할 때 약간 마려워하는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마렵다고 느끼는 친구도. 맞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벌써 이제 1시간 47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룹 전시에서 어떤 작품을 할 건지, 어떤 뭐 이유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소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소감. 네. 그러고 마무리할게요. 저 이렇게 녹음하고 이런 게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고 자신이 없는데 즐거운 대화였고요. 다음에 또 봬요. 저 즐거웠어요. 저는 사실 이제 벌님이랑 현철님은 지인 사이여서 뭐 몇 번 교류가 있으셨지만 저는 사실 이 전시 때문에 처음 뵌 거고 이제 저번에 저희 오프라인 미팅 때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오늘이 어떤 면에서 두 번째인데 되게 재미있고 신기한 사람? 뭐라고 표현해야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새로운 내 주변에 없던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듣는데 즐거웠고 재미있던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러닝과 마라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약간 그런 운동마다 이런 거 저는 뭐 왜 수영이 이렇게 좋은가 좋죠.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왜 강아지가 이렇게 좋은가 아니면 왜 마라톤이 이렇게 좋은가 이런 거 왜 연애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좋은가 왜 이렇게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 연애 프로면 오타쿠 설명회처럼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어쨌든 저희들이 뭐 알려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을 2년 했으면 2년을 하면서 느낀 것들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을 뭐 2, 3년 동안 보시면서 이제 습득하고 이제 얻으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준전문가처럼이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제가 왜 수영은 뭐가 좋은가, 왜 좋은가를 할 때 제가 이제 진행자고 벌림이 준전문가로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준전문가 수영가 수영자 수영인 수영인 벌입니다 하면서 이제 풀 수 있고 그리고 연애 프로그램 무엇이 재밌는가 이제 준전문가 김현철님을 모셨습니다 하면서 주구장창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에피소드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도 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한테 몇 편 보고 와라 이렇게. 맞아. 좀 잘라가지고 클립으로. 왜냐면 영화 리뷰 같은 거 할 때도 보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여기까지. 감사하고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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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대출 빠이빠이요.